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회 모의고사 1문을 함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문의 설문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갑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왔다. 예, 분업 문제가 결부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은 노동조합 활동에만 전념하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호 주장, 부당 노동행위 주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부정을 하면서 부해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부당해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공단으로부터 징계해고가 되었다. 이에 갑은 위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구제 신청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관할 진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이 되었다. 초심은 전부 다 기각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불복합니까? 근로자가 불복해서 어디로 갑니까? 중노위로 재심 신청이 들어가겠네요. 갑은 다시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및 구제 신청을 하였고, 우리 이제 근기법하고 노조법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근기법의 경우에는 28조에서 구제 신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 노조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로 82조죠. 28에 82입니다. 더하면 10이고요. 그래서 82조에서 구제 신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28조든 82조든 둘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해 사건이든 분호 사건이든 행정적 구제 절차로서 노동위를 타고 들어갈 때는요. 구제 신청이 진호위 말고 중노위 쪽에도 모두 가능합니다. 분호, 부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심 판정의 취소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의 재심 신청과 그리고 바로 직접 구제를 해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구제 신청이 중노위에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죠.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초심 취소하고 복직명령과 임금 지급 명령을 하였다. 그러니까 갑의 부해 주장 부분은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럼 이 부해 관련된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복할 때 누가 불복하겠습니까? 공단, 사용자 측에서 불복하게 되겠네요. 뒤에 보시게 되면 부당 노동행위, 분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서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분호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초심과 재심까지 모두 다 기각이 되어버렸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불복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로자 갑이 불복해서 분호 부분에 대한 소송을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외형상 하나의 사건인데 실질상으로는 부해와 분호 두 개의 사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부해 사건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불복해서 소송을 분호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다. 비교를 양쪽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갑은 분호 구제 신청에 대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분호 부분은 근로자죠. 그 다음 공단은 부해 구제 신청 부분에 대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요. 사법적 구제 절차로서의 민사소송과 그 다음에 행정적 구제 절차로서의 노동위와 행정소송을 비교하는 문제를 서로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행정적 구제 절차로만 몰아놨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그 행정적 구제 절차 내에서 부해제도와 분호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외형상 징계해고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설문 1번은 이제 그 같은 문제는 아니고요. 위 소송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증명 책임, 이제 입증 책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는 당연히 소송이 제기되어야지 거기서 누가 입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 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제 위에서는 분호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소송과 부해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연 입증 책임을 누가 받게 될 것인가라는 논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이와 같은
입증 책임 분배에 대한 논의가 정보 공개 관련돼서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 취소의 심리 원칙 관련하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라는 게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절차적인 측면에서 소개시와 소종료 그리고 심판 대상으로서의 소송물에 대한 것은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게 된다라는 처분권주의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 소송에 있어서 그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소송 자료의 증거 수집과 제출에 대한 권능을 당사자에게 맡기게 되는 이제 변론주의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변론주의 안에서는 다시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재판 심리를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사실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직권주의가 일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입증 책임에 대한 예외로서 법원의 직권 증거 조사는 전면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장 책임과 관련된 이제 예외 사항으로서 직권 탐지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중에 입증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주의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집권주의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같은 경우에 미군정과 독일, 일본을 통해서 넘어오게 되는 이제 이와 같은 법체계들이 과연 서로 얼마만큼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에 따라 이와 같은 집권주의가 어느 정도 개입될 수 있겠는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같은 문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입증 책임 분배에 대한 논의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책임설, 피고 책임설 이와 같이 한쪽에서 모든 사실을 다 입증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분배를 시킨다. 뭐에 따라서요? 법률 요건에 따라서 분배를 시킨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주장도 하고 또 입증도 자기가 해야 된다. 라는 법률 요건 분류설의 입장이 통설 판례 입장이고, 우리는 이제 그걸 따르게 된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적극적 처분, 침익적 처분과 소극적 처분,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제 각각에 있어서 요건도 적극 요건, 소극 요건, 적극 요건, 소극 요건 이렇게 먼저 성문법상 요건 부분이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상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재량의 하자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한번 배운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피고와 원고, 원고와 피고 그리고 원고가 입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제가 그러면 또다시 입증 책임 분배 논의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문제를 다시 재탕을 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문제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뒤에 있는 이제 답안을 통해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몇 번으로 가냐면 로마자 3번 가셔가지고요. 로마자 3번에 아라비아 6번에 보시게 되면 그 부당 해고 쪽에 있는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하고 또한 입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각 주에 제시되어 있는 이 판례 번호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판례가 이제 사건 부호가 다입니다. 다면 이제 민사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제시한 판례는 이제 사건 부호가 두입니다. 두는 이제 요건 이제 행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판시를 하고 있는 민사 사건 판례와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사건 판례가 있는 거겠죠.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민사 사건은 이제 사법적 구제 절차로 민사소송 제기된 상황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둘 다 부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사건, 행정소송 사건의 행정적 구제 절차로서 초심과 재심 거쳐서 소송 들어간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각 주에 있는 이제 두 개 관련 판례를 원투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요. 내용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부당 해고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였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사건에 있어서도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입증은 사용자가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유형을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피고, 이러면 원고, 이러면 원고, 이러면 피고, 이러면 원고에서 원고와 피고, 즉 소송 당사자 원피고 중에서 누가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가, 패소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단순하게 봤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행정소송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노동사건, 정보공개 문제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노동사건에 있어서의 그 행정적 구제 절차의 재심판정 취소입니다. 재심판정 취소는
재심 판정이라는 재결 처분에 대한 소송에 외피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에 사법적, 행정적 구제 절차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적 구제 절차에서의 소송이라는 것이 외피는 어떤 재결 판정에 대한 소송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이제 본질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사용자의 행위가 제대로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에 대한 사법관계 부분이 이제 본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입증 책임의 분배니 위법성 판단 기준이니 뒤에서 유사한 상황이 나올 때도 이와 같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피고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정보공개나 이런 소송을 보게 되면 사인하고 행정청 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의 문제도 이제 법률관계 쌍방 당사자 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사건에 있어서의 재심판정 취소는요, 이 개입되고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고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중노위 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심판정이 누구한테 불리했는지에 따라서 원고가 사용자가 되기도 하고 뭐 근로자나 노조가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근로자, 노조, 그리고 중노위 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이 분배될 수 있는 그 주체가 셋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체적인 유형이 5가지의 유형이 적용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기준은 이제 어떻게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냐면 방금 본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원래 이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제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노동관계 문제는 원래는 민사소송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이렇게 결국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비교를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민사사건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쌍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지가 이제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재심판정 취소에서 입증 책임 논의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우선 행정소송은 머리에서 이제 떠나보내시고요. 이게 민사소송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그냥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처분은 물론 아니죠. 그렇죠? 사용자의 행위가 처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그냥 전제를 깔고 똑같은 기준으로 그 유형 기준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건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구나. 이건 이제 근로자나 노조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구나.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평소에 우리가 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전제로 결론 내리고요. 이거를 말이죠. 지금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근로자가 제기했는지 노조가 제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매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나온 결론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키시면 됩니다. 결국 그래 대입을 시켜가지고 원고가 책임져야 된다, 피고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기준만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입증 책임 분배를 또다시 한번 출제를 한 거죠. 일반적인 행정소송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문제라는 겁니다. 중노위 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체가 3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잡기 위해 민사소송에서가 기준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쪽인지 근로자 노조 쪽인지 결론 먼저 내립니다. 그 내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행정소송에서 원피고에다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 사용자의 입장을 두둔한 중노위 장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이처럼 재심판정 취소는요,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도 계속 바뀌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을 민사소송에서 잡는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때 판단의 방식은 행정소송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왜 똑같죠? 우리가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 일반 원칙이다라고 말했던 거를 행정소송에다 끌어다 갖다 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유형 5개라고 말했던 게 결국 원래는 민사소송에 있던 거란 말이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자기가 입증한다. 그걸 이제 행정소 갖다 놓은 거니까 이거 원래 민사소송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체적인 유형을 이걸 민사소송에다가 적용시켜도 전혀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유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조 전문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이나 정직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해고를 했는지 정직을 시켰는지 뭐 이런 거 입증할 문제가 아니죠. 이건 뭐 확실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정당한 이유입니다. 정당한 이유에. 그러면 해고를 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에서 보시게 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침익적 처분 부분 1, 2번 부분으로 가시면 되죠. 그럼 이 정당한 이유라는 이 요건 부분 요걸 이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적극적 요건입니까? 소극적 요건입니까? 거기로 치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적극적 요건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는 해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딱 1번 상황입니다. 침익적 처분의 적극적 요건. 이쪽 상황이죠. 그럼 원래는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였어요? 피고 행정청 쪽에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피고,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면 되는 거죠. 결론 내려보면 우선 부의 사건은요 행정소송에서 누가 그것이 정당한 해고라는 것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사용자다. 이제 그것을 행정소송에다 원피고에 대입시키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노조법 제81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건 바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럼 아래에 있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이 5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 어딘가에 해당한다라는 내용, 그건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이건 당연히 근로자나 노조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 이 행위는 어쨌든 근로자나 노조 쪽에 지금은 이제 해고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것은 근로자나 노조 쪽에 불리한 침익적인 행위죠. 침익적인 행위인데 이러면 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2번 유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극적 요건, 침익적 처분의 소극적 요건입니다. 정리하면 부해 사건은 어쨌든 해고든 정직이든 뭐 이런 것들은 침익적 처분 쪽이니까 1번, 2번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방어소송. 네. 그리고 나서 부해 사건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이거는 1번입니다. 적극적 요건. 분호 사건의 경우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2번입니다. 소극적 요건. 그래서 침익적 처분의 적극적 요건, 침익적 처분의 소극적 요건 해당 사항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부해 사건은 사용자가 입증을 하고 분호 사건은 근로자나 노조가 입증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입증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해 사건을 지금 누가 소송을 제기했냐면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사용자 쪽에서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되면 결국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분호 사건 누가 소송 제기했습니까?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이 분호 사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분호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입증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소송 어떻게 되겠어요?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입증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 가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그 유형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재심 판정 취소권 그 자체 그 단계에서는 주체가 3명이 판단할 수가 없고 민사소송 가서 기준 잡고 거기 사용자냐 근로자냐 노조냐 라는 판단 내린 다음에 그것을 재심 판정 쪽에다가 대입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제기한 재심 판정의 취소는 적법한가? 근로자 갑은 무슨 소송을 제기했죠? 분호 사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거 뭘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갑은 해고가 됐는데요. 그런데 노조 활동만 했지 않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너 열심히 일 안 하더라?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불복을 하면서 부해 구제 신청, 분호 구제 신청 두 개를 들어가고 그게 계속 소송까지 뭐 이렇게 재심까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얘가 이제 부해 쪽에서는 이제 재심에서 이겼죠. 구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해 부분에 있어서 재심에서 구제 명령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중노의 구제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원직 복직이 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미 원직 복직이 됐는데 뭐하러 그냥 시비 걸려고 분호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고민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과연 이
부해 부분의 행정적 구제 절차에서 구제 명령이 나온 게 진짜로 완전한 구제가 된 것인가 이거예요. 사건은 종결된 것인가, 이 해고는 완전히 제거된 게 맞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완전한 구제가 된 거라면, 그러니까 중노위에서 부해 부분에 대한 구제 명령 한 것으로서 사실상 얘는 구제가 완전히 된 거라고 한다면 얘가 분호 사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요? 우리가 협의의 소액 이야기를 하면서는요,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 완전한 구제가 된 거라고 한다면 이미 목적은 달성된 상황입니다. 불복의 목적이 달성됐는데 뭐하러 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거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법적 구제 절차와 행정적 구제 절차가 서로 간에 뭔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는 부해 제도와 분호 제도가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냐라는 겁니다. 즉 부해 부분에서 구제가 된 것이 분호 부분에도 영향을 주어서 뭐 완전한 구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긴 사실 이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부해 부분에서 구제 명령은 나왔지만 분호 부분은 기각이 됐다라는 것은 이 부해 부분에서 구제 명령을 할 때 부당 노동행위 사유가 있다라는 것까지 전제로 하고 그것을 인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해 사유 부분만 인정을 한 거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결정적인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든 사용자가 이와 같이 사법상 행위로서 해고를 할 때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해고를 할 때 또는 뭐 과징금 부과처분, 과세처분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사유를 들 텐데요. 사유가 만약에 A 사유, B 사유에 따라서 이 처분을 한 것이다. 그것이 처분이든 아니면 사법상 행위든 간에 했을 때 반드시 둘 다 맞아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의 사유만 존재한다면 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해 문제가 걸리고 있는 사유를 우리가 그냥 A 사유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그 분호의 문제가 걸리고 있는 해고 사유를 B 사유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노위는 뭐라고 한 거냐면 A 사유,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사유를 근거로 해서 해고한 건 잘못된 거니까 이 측면에 있어서는요, 이 범위에 있어서는 구제시키는 게 맞다. 복직시켜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잘라놓고 나서 분호 문제 또 별개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B 사유는 인정된다. 얘 노조활동만 막 한 건 맞다. 그러니까 B 사유를 가지고 해고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럼 얘는 구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A 사유는 제거됐지만 B 사유는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 B 사유가 존재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의 사유만 있어도 해고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여전히 해고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명령에 따라서 잠시 복직을 시키는 척 할지 모르지만 결국 또 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해고를 해도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판단에 따르게 되면. 그럼 구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분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소송을 얘기하는 소외이익이 있는가 했을 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완전한 구제가 된 거면 소외이익은 없겠죠. 근데 지금 완전한 구제가 된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이익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답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에 보시게 되면 뒤에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로마자 4번에 설문 2에 해결해서요. 아라비아 8번에 가보시게 되면요. 갑이 제기한 재심 판정 취소는 적법한가? 협의 수익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분호제도라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부해제도라는 것은 개별적 근로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그 목적과 취지 자체도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다 이겁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다. 이거는 각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외형상 징계해고라는 하나의 외피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건 결국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서 구제명령이 발해졌다 하더라도 이걸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다. 그것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게 만약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분호 사건 부분에서 기각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문제 안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부해와 분호에 있어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은 부해와 분호 제도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직관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답안으로 옮기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처럼 부해 제도는 개별적 근로관계, 분호 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로서 서로 별개의 제도고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부해 구제 절차에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분호 구제 절차가 실패했다면 그럼 얘는 결국 해고 상태를 면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협의의 수익을 인정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앞부분에 이제 답안을 보시게 되면요. 대상 적격, 원고 적격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부해든 분호든지 간에 말입니다. 부해든 분호든지 간에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송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개별법, 근기법이나 노조법에서 불복 절차를 특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피고가 행정청이 아니고 중노위 장입니다. 그렇죠? 소송이 90일이 아니고 뭐 15일입니다. 그 다음 소외 대상에서 원처분 중심주의가 아니고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고요. 원고 적격도 그 처분이나 재결의 제3자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법에서 사용자, 근로자, 관계 당사자면 돼라고 처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재심판정 취소송에서는요. 모든 소송 요건이 기본 논점으로 다 걸린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기본 논점은 다 걸리니까 한 두 줄씩이라도 다 한 번씩 언급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독 하나만 행정소송법의 일반 규정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협의의 소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 건강보험공단 얘기를 통해서 소속 직원이 직위해제 받고 해임받았던 그 상황에서 결국은 핵심 논점은 그래서 결국 일반법 적용받는 협의의 소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판례도 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협의의 소익이 핵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답안의 특징은 뭐냐면요. 설문 2번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요. 갑의 재심 판정의 수용은 적법한가? 단원점이고 협의의 소익이 핵심이고 협의의 소익은 있다였죠? 그런데 뒤쪽에 제가 굳이 뭐 하나를 더 걸었습니다. 뭘 걸었냐면 이게 분호소송이죠.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이 분호소송이죠. 이 분호소송이니까 분호소송은 근로자가 제기하기도 하고 또 누가 노조가 제기하기도 하고 노조 쪽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고 이것도 이제 같은 선상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 협의의 소익 문제를 걸었습니다. 만약 공단 노동조합이 노조죠. 에너지관리공단 노조가 임금협상 요청에 대해서 당분간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공단 회신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분호 구제 신청을 한 결과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노조법 제30조 2항에 보면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보다라고 해서 전부 기각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해서 분호 소송을 하나 이번에는 노조 쪽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부의 분호제도 비교를 통해 별개 제도다 이렇게 처리하면서 협의의 소익을 인정시키는 문제를 하나 출제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는 협의의 소익이 없는 상황을 하나 이제 비교했습니다. 뭐라고요? 근로자와 노조를 비교했고요. 협의의 소익이 있는 것과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 단체 협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겠다, 교섭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단체 교섭에 응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뭐 전혀 협의의 소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근로자가 제기한 분호소송은요. 과연 부해 사건에서 구제명령 나온 것으로 이미 목적 달성된 거냐? 아이고 아니다 이거였죠. 그래서 협의의 소익이 있었죠. 여기서는요. 단체 교섭에 응한 것으로 이미 이 소송의 목적 달성은 된 거냐? 아이고 그렇다 이거죠. 왜 협의의 소익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의 소송은 이미 목적 달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고 뒤에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이미 목적 달성이 된 게 맞는 겁니다. 그 이제 뒤에 답안에서요. 설문 2번에 보시게 되면 대상 적격이나 원고 적격 그리고 피고 전치주의 제소 기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여기엔 소송이 원고가 둘이잖아요. 근로자도 하나 있고 노조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걸 계속 병행하면서 움직였어요. 이게 근로자가 제기했던 노조가 제기했던 대상 적격은 이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고도 이렇게 둘 다 인정이 될 것이고 예, 뭐 피고든 전치주의든 제소기간이든 예, 근로자 갑이 제기한 상황과 그 다음에 이 공단 노조가 제기한 상황을 함께 포괄적으로 처리하고요. 근데 두 개가 이제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은 협의의 수익 부분이니까 협의의 수익 부분만큼은 일반론만 얘기하고 나서 협의의 수익의 구체적인 포섭을 뒤로 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근로자가 제기한 상황 8번, 노조가 제기한 상황 9번을 비교를 하면서 여기서 결과를 달리 이렇게 예, 간격을 이제 벌린 겁니다. 이렇게 제가 처리했습니다. 뭐 입증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예,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뭐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답안 처음에 한번 보세요. 답안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그 재심 판정 무효확인 소송 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법적 성질 검토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재심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문제라고 하게 되면 3개 검토한다고 했어요. 사용자의 행위가 무엇이요? 그 다음에 초심 판정은 무엇이요? 그 다음에 재심 판정은 무엇이요? 이렇게 한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당시에 건보공단이 뭐 건강보험료라거나 산재보험료라거나 고용보험료라거나 이런 거를 부과할 때는 이거는 분명히 법에 따라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소 행정청이 맞다라고 했죠. 공법행위고요. 그런데 그 소속 직원과의 관계에서 인사조치 이거는 행정청의 지휘에서 한 게 아니라고 했죠. 위탁받은 공무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자신이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행정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고용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위탁받은 공무가 아니어서 행정청의 지휘에서 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법관계니까 공법행위가 아니게 돼서 이건 처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심 같은 경우는 당사자 심판이고 처분이라고, 재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항고 심판이고 재결 처분이다. 예,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예,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뒤쪽에 스텝이 다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 답안은 항상 앞부분에서 정말 신경 써서 법적 성질에 깔끔하게 딱 정리해 놓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 순서 여러분들 몸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3회 모의고사죠. 예, 3회 모의고사 1문. 예, 1문 뭐 내용은 상당히 난도 있고 어려운 문제인데 하지만 고민은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자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문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